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 전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데일리 TV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요즘 금융시장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도 쫓아가야 하고요. 지금 코로나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 금융시장의 표정을 매일같이 제대로 읽어내기란 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투자 전략 포럼을 통해서 현재 금융, 증권, 부동산 등 이 국내 최고의 금융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올바른 재테크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능성을 보고 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에 메타버스 분야 대표 주자인 맥스트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따상상상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메타버스의 열풍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과연 차세대 주도 산업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엔터,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영 연구원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소위 메타버스, 굉장히 증시에서 핫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지금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글로벌 메타버스 사업자들의 동향, 이어서 국내 사업자들의 동향,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투자 전략,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접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짧게 정의를 해보자면,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실존하고 있는 3차원의 가상세계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가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표상하는 3D 아바타, 3차원이죠. 3차원의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리얼 월드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세계관을 제공하는,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제목에도 메타버스 또 하나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의 메타버스 서버인 파티 로얄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뿐만 아니라 영화제, 또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컨텐츠에 대한 홍보, 또 럭셔리 브랜드들, 여기 보시는 이제 디올이나 구찌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제페토를 활용해서 브랜드 홍보 및 신상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레벨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업들과 그런 회의 수요들, 또 재택근무들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택근무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타버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는 우선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이 소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 제페토, 또 페이스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호라이즌 같은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을 어디서 구현하느냐, 지금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구현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사 오큘러스 기기, VR 기기에서 구동을 하려는 메타버스도 있고요. 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글래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어떤 전방 산업,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개발 엔진 플랫폼 디바이스 여기까지는 메타버스 그 자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우측에 관련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타입의 컨텐츠 제작사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 컨벤션 쪽의 그런 기획사들, 또 AR, VR 솔루션을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게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빠르게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로블록스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차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로블록스 유저 1인당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은 156분, 약 2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2시간 반 정도를 쓰는데 그에 반해 유튜브는 이 로블록스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블록스의 7분의 1 수준밖에 1인당 활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활동성에서 이렇게 3배에서 7배까지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측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플랫폼별로 지금 월평균 이용자 수, 즉 사용자 기반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23억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반해 로블록스는 이제 2억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블록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보셨던 차트, 이용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용 시간이 왜 많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는 목적, 동영상 시청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는 목적, 뭐 SNS나 그 전반적인 소셜 미디어 환경, 그리고 뭐 친목 도모, 사진 공유, 포스팅, 이 일련의 활동들을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 한 곳에서 올인원 플랫폼의 개념으로 사실 그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다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이용 시간을 다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1인당 활동성이 떨어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10년 뒤, 당장 5년 뒤, 10년 뒤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년 안에 무조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페이스북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열망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향한 열망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차트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정리되어 있는 표를 봐주시면 광고, 패션, 게임부터 쭉 가보시면은 컨벤션 공공까지 사실은 이 7개 정도로 제가 범주화를 하긴 했지만 시장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쇼핑 유통 쪽, 그리고 패션 브랜드 럭셔리 쪽, 그리고 광고 쪽,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사실은 가장 큰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례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업들의 핵심 브랜드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 입점을 하고요. 가령 뭐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N9 고성능 자동차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페토 내에서 시승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구찌, 디올 외에도 또 랄프 로렌 같은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들이 사실 제페토를 계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패션 이런 쪽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를 보시면 게임 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도 사실 200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너무 모바일 일변도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모바일 비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 비중밖에 안 되지만 AR, VR, 클라우드 게임 타입의 시장이 이 1% 비중이 뭐 당장 이제 한 2, 3년 뒤만 보더라도 한 4, 5%
비중까지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되어 있는 산업군들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네 번째 나와 있는 엔터 부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케이팝 케이팝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먹히는 콘텐츠죠. 흥행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뮤직비디오도 제페토로 공개하고요. 물론 유튜브로 실사화된 콘텐츠는 당연히 릴리즈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유저들을 잡기 위한 메타버스화된 뮤직비디오 콘텐츠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팬사인회도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온라인 콘서트도 투 트랙으로, 팬사인회도 투 트랙으로 그렇게 실사화된 콘텐츠랑 이 메타버스화된 콘텐츠를 이제는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에서는 약간 그레이 영역에 있던 그 케이팝 잠재 수요층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과금이나 굿즈 판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블랙핑크가 동물의 숲 게임이죠.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안에 블랙핑크 랜드를 이제 만들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좀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고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이제 한화로 보면은 20조 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입니다. 다만 그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뭐 2030년 이게 PwC 자료에 의하면 9년 뒤인 2030년까지 1,5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년 만에 7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고요. 실제로 이런 먼 미래의 전망, 우리가 알기 힘든 먼 미래의 전망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로블록스가 2017년도부터 2020년 IPO 직전인 작년까지의 매출 추이만 보시더라도 거의 20배가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예.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실제로 그런 수준의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한 9년 동안에 70배 정도로 글로벌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성장 기대감 때문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뭐 빅테크 기업이고 아니고 할 것 없이 지금 이 메타버스의 익스포저를 접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M&A도 하고요. 또 협업도 하고요. 파트너십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의 동향 및 전망인데요. 우선 로블록스입니다. 워낙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매일 4천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약 4천만 개의 게임을 즐기는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가 탄생한 것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기도 전부터 이런 메타버스 쪽을 꾸준히 준비해 오던 기업이 로블록스고요. 지금 이제 작년 또는 한 재작년 정도부터 이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타이밍이 오고 있었는데, 작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한 번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블록스 많이들 들어가 보셨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많은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임들 중에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게임이 여기서 보시는 뭐 어답트미나 뭐 브룩헤븐 같은 게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 동접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이 뭐 특정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기보다는요, 보통 이제 10대 초중반 정도의 유저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유저층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을 개인들이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또 개발사, 게임 회사들이 이 로블록스 향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레비뉴 쉐어하고 그걸로 회사가 커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블록스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 평균 이용자 수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로 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동반하며 현재 2억 1천만 명 정도에 도달을 해 있고요. 또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그러하듯 북미 유럽을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 태평양과 나머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차트는 이제 일평균 이용자 수인데요. 지금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4,300만 명에 도달을 했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지역별 비중을 보니 이제는 북미 유럽 비중이 한 절반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 시간을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156분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 1인당 일평균 이용 시간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도 하반기 때 175분 가량으로 고점을 찍고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차트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1년 반째 일평균 1인당 150분, 2시간 반의 이용 시간이 나온다라는 것은 유저층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활동성이 높은 유저들을 중심으로 이 로블록스 플랫폼이 완성되어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결제액이나 이제 총 결제액 추이의 성장성을 보시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성장률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 1분기까지는 이제 50% 전후 총 결제액 기준으로는 150%까지도 성장이 나왔었던 상황에서 2분기에 특히 이제 1인당 결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이 성장에 조금 뭐 문제라기보다는 성장이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으신데요. 이 1인당 결제액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성이 일단 절대 금액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성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로블록스를 사용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아직은 과금 활동성이 나오기 전 단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보셨겠지만 주가가 당일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 7~8% 이상 주가 조정이 좀 들어갔었다가 다시 지금 다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에서 태동을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콘서트, 또 잘 아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스트레인저 띵스에 대한 어떤 홍보 컨텐츠, 그리고 Why Don't We는 이제 가수 그룹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아티스트들의 신보가 발매됐을 경우에 쇼케이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영역대예요. 우리가 한 2, 3,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그래픽 베이스로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될 거라고, 이게 메인이 될 거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잘 못했듯이 지금 이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는 많은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액티비티들이 이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작 영화에 대한 홍보, 또 나이키 신제품에 대한 홍보 또는 판매, 나중에는 커머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수익 구조나 이제 개발자 분배금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로블록스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왼쪽의 파이 차트를 봐주시면 전체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과금액,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 보시면 개발자 분배금, 디벨로퍼 쉐어가 25%가량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로블록스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동기부여, 확실한 동기부여가 사실 로블록스 생태계를 좀 단단하게 해주고 있고요. 또 우측 그 분배금의 추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나 트래픽이 올라가는 속도, 사실은 거기에 거의 비례하게끔 개발자 분배금 그 비율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한데, 로블록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좀 생태계가 먼저 커지는 것에 좀 전사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추이입니다. 결국 이제 뭐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일 텐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매출 추이를 봤을 때 2019년 상반기 정도만 해도 분기별 매출액이 1억 불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분기 기준으로 4억 5천만 불이네요. 예, 거의 4.5배. 불과 2년 반 만에 거의 5배 가까이로 이제 성장을 했고, 보시면 이제 상반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1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올해 6개월이 끝나 있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 140%를 성장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작년도가 한 2월, 3월 정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고, 로블록스가 소위 말하는 버프를 받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애플 투 애플 동등한 수준의 비교가 되는 게 사실은 올해 정도의 실적이라고 특히 연간으로 봤을 땐 그러합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하반기 때도 지금과 뭐 비슷하거나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의 성장성만 유지가 된다면 작년도 매출이 1조 한화로 1조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한 2조 2천에서 2조 4천억 정도 사이에 매출은 무난하게 지금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측에 이제 연간 매출 전망에서도 보여지듯이 2017년도에 매출이 500억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1조가 됐고 올해는 2조 2천. 500억이 2조 2천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은 불과 이제 한 4년밖에 안 걸렸고 거의 한 40배에서 50배 사이로 성장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국내 쪽 파트에 가서 말씀드릴 이 제페토의 성장 스토리와도 굉장히 좀 이제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 한 4, 5개월 전에 저는 이제 섹터를 보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중요하고 네이버의 히든 밸류로서 제페토가 조 단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 초만 해도 뭐 절반 이상이 그래도 동의를 안 하셨어요. 절반 안 되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를 필두로 또 패스트 팔로잉 하려는 전략에 SK텔레콤의 이프렌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 뭐 특히 은행들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가서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뭐 로블록스가 압도적 1위이고요. 에픽 게임즈라는 기업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미국의 게임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 에픽 게임즈고요. 아직은 비상장인데 이 에픽 게임즈가 메가히트작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포트나이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틀로얄 장르의 이제 게임인데 이 포트나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유저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유저들과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제가 이 장표에 넣은 이유가 넷플릭스가 한 6개월 전쯤 실적 발표 때 경쟁사로서 지목한 회사가 에픽 게임즈입니다. 동료의 OTT 기업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뭐 곧 출시하게 될 예정이었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OTT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선점이 끝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층이 우리 서비스 말고 뭘 이용하느냐를 찾아본 거죠. 그 관점에서 이 포트나이트라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 지금 사실 이용자 베이스가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5천만 이상입니다. 지금 로블록스의 이용자가 아까 2억 1천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게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메타버스로 왜 방향을 틀었느냐. 그 두 번째 대쉬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기재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4월 달 좀 비교적 이른 시점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게임상의 공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1230만 명을 모객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메가히트를 기록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돈을 주고 티켓팅을 해서 보는 뮤직 콘서트의 수요가 전 세계 인구의 수요가 1년에 한 2억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단일 콘서트로 1200만 명이 모객이 됐다라는 게 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본 거고요. 이 에픽 게임즈라는 미국 기업은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 다다음 달인 6월 달
대규모 서버를 하나 더 만듭니다. 게임용 서버는 포트나이트를 그대로 뒀고요. 게임 말고 다른 거 하실 분들은 일로 들어오세요. 해서 만든 게 바로 파티 로얄이라는 메타버스 서버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 더 플라자라고 해서 중간 광장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빅 스크린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주변 둘레부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제를 상영하거나 말 그대로 스크린을 활용할 일이 있을 때 영화 테넷의 예고편을 틀기도 했고요. 그때는 이 빅 스크린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측의 메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나 또는 우하단에 나와 있는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어떤 사회 이슈, 사회 운동과 관련된 좌담회나 간담회 같은 것들도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이슈화가 더 잘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는지라 그 10대 분들이 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는가, 블랙핑크 언니들의 콘서트를 유튜브로 보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아니라 왜 제페토에서 보는 걸 선호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10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유튜브에서 보는 거는 혼자 보는 느낌이 드는데 메타버스에서 보는 거는 같이 보는 거와 같다는 거죠.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동해서 같이 보는 게 익숙한 세대가 이제 저라면 이제 지금의 10대 분들, 향후의 어떤 구매력을 좌우할 지금의 10대 분들의 어떤 논리나 성향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이 파티 로얄로 가령 예시를 들어본다면 서버에 일단 파티 로얄 서버에 접속을 해서요. 거기서 3D 아바타를 시장하고 여기 꾸밀 때 이제 디지털 에셋을 사는 거죠. 디올에서 새로 나온 뭐 머리띠를 산다거나 구찌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가방을 다 이제 디지털 컨텐츠죠. 그러니까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여기에 돈을 기꺼이 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아바타끼리 사진도 찍고 포스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스테이지로 그 게임 서버 공간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람을 할 때는 이 안에서 경광봉도 흔들고 우리가 굿즈를 사서 하는 행위들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구들 같이 온 친구들이나 또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과 실존하는 3차원 가상세계다. 예. 오프라인에서의 경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메타버스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는 지금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 매출 추이에서 보여지듯이 2019년도에 매출이 한번 꺾였어요. 이게 꺾인 게 19년까지는 메타버스가 없었었죠. 2017년도에 게임이 나오고 나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초대박이 납니다. 근데 2018년 특히 19년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로 한 20% 이상 빠졌어요. 이유는 게임이 뭐 망해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속성상 초기에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는 피크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이제 조정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2019년에 매출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작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이 오히려 또 많이 늘었어요. 한 20-30% 정도 이제 다시 급감을 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20년 6월에 메타버스 서버를 론칭을 했고 또 그 앞선 4월에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가 데이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측에 기업 가치의 추이를 보시면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는 2020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블록스가 죄송합니다. 로블록스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수준의 그 기업 가치 차이가 났었어요. 몇 배나 더 큰 회사였습니다. 왜냐면 에픽 게임즈는 대흥행 게임이 있고 돈을 매우 잘 벌거든요. 돈을 잘 버는 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적자 회사고 매출 규모도 너무 작아요. 그랬었는데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21년도에 기업 가치를 보시면 완전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21년도 지금 그래도 에픽 게임즈가 로블록스 대비 어느 정도는 따라와서 300억 불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300억 불에 가까운 이제 기업 가치로
10억 불, 우리 돈 1조 원 이상을 올 상반기 중에 추가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혔던 목적이 게임 개발이 아니라 이 파티 로얄, 메타버스 서버 늘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금을 조달합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은 원래 그들이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버스는 우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어떤 테크의 영역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엔터 기업들마저도 우리도 메타버스에 좀 유의미한 노출도를 가져간다면 비즈니스가 좀 장기 성장 및 확산되는 기제가 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절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 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계에서는 뭐 무소불위죠. 예, 그래서 압도적인 전 세계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을 구글이 한 45%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절반 수준인 25%를 페이스북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어떤 뭐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활동성 지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입자 수는 많은데 액티비티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액티비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관점에서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큘러스 기기를 만드는 이 VR 기기 제조업체인 오큘러스도 인수를 했고요. 이 오큘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베타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베타 테스트 화면이 이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신이 없죠. 예, 그래서 오큘러스 기기를 활용하는 좀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고 또 VR 기기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오큘러스 베뉴라고 해서 우측에 보시면 스포츠 경기나 이제 라이브 공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을 내가 똑같이 참여하지 않아도 집에서 VR 기기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생동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들, 구매, 뭐 같이 응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친구랑 또 같이 가능하게 되겠죠. 서로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현재는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개의 기업이 그 플랫폼 자체입니다. 로블록스, 그 다음에 파티로얄, 또 페이스북은 준비 중이지만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잘 되든지 간에 나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컨셉의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제작하진 않지만 즉 B2C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플랫폼들의 요소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유니티 소프트웨어고요. 글로벌 게임 엔진 부문에서 지금 왼쪽 파이 차트 봐주시면 거의 70%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상장한 지는 한 2년이 조금 안 됐고요. 1년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언급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로블록스보다 비쌉니다. 네, 그 정도로 시장에서 핫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플랫폼들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아까 저희 메타버스 생태계 말씀드릴 때 홀로렌즈나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012년 정도 2014년에 인수했네요. 2014년도에 인수한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뭐 UC 버클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졸업식을 한다거나 또는 LG전자가 올레드 마케팅을 위해서 동물의 숲 안에 가상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좀 특수 목적에 맞는 이제 기타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니치 마켓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상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버추얼 미트업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게더타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제 메타버스 형태와 그 줌의 형태를 좀 같이 좀 혼용하는
게 이제 게더타운의 특징이고요. 2020년 5월 상당히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업을 발빠르게 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올 3월 달에 이제 첫 펀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PSR 한 20배 전후에서 멀티플을 받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매출 수준은 이제 연간 런레이스로 보면 한 500만 불, 아직은 뭐 5, 60억 정도 매출이니까 아주 초기 단계 스타트업인데, 이런 재택근무나 회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또 원격 회의의 효율성과 기술적 어떤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원격 회의를 해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들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국내 쪽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네이버 Z4가 운영하는 제페토죠. 이제는 제페토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2018년 8월 달에 나온 플랫폼이에요. 비교적 오래됐죠. 3년 전에 제페토를 아셨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제페토가 전략을 잘 짠 게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의 파티 로얄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색깔을 다르게 가져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10대 초반, 아주 초반의 남자 유저분들을 주 사용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템 판매, 게임을 위한 그 로벅스 같은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그 화폐 결제, 이게 사실은 주 수익원이거든요. 근데 제페토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K-팝과 패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이용층이 10대 아주 초반은 아니고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쳐져 있는 여성분들이 메인 이용자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구매력도 아무래도 10대 초반보다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페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금 결제도 수익원이지만, 이 제페토 유저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사실 구찌 빌라도 만들고 디올 디지털 컨텐츠도 앞다투어 만들고 싶어하고, 이게 눈덩이 효과라 그러죠. 처음에는 구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 루브탱,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루브탱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디올이 들어오니까 구찌랑 디올 생각보다 세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뭐 현대 자동차도 들어오고 랄프 로렌도 들어오고 뭐 케이팝 블랙핑크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트래픽이 막 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페토의 계획은 4분기 중에 이제 우리도 게임 쪽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만드실 분들은 만들어서 자유롭게 머니타이즈 수익화도 하실 수 있고 구독자, 팔로워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에서 주요하게 개최되었던 이벤트 목록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임팩트 있는 브랜드들과 임팩트 있는 이벤트들을 위주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카테고리 쪽만 쭉 따라서 내려 읽어보시면 다양하죠.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신보 발매, 팬사인회, 또 패션 럭셔리 브랜드들, 그 다음에 뭐 엔터 내에서 또 기타 뭐 아바타 공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전시 컨벤션 쪽,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홍보, 정책 홍보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팬미팅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된, 다변화된 어떤 이벤트들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페토의 저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들, CU와 같은 유통업체들, 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또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메타버스와 협업을 맺고자 하는 은행들, 이런 부분들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너무나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기존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영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메타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페토에 대해서 물론 아직 상장도 하지 않았고, 또 뭐 실제로 지분이 어떤 외부 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 유치가 어떤 특정 금액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왼쪽 차트에서 제가 고민을 해본 부분은 제페토의 활동성이 과연 로블록스 대비 얼마냐, 많이
정말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밑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지표로 갈수록 제페토가 로블록스 대비 그 마크업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선행 지표가 뭘까요? 일단은 앱을 다운받죠. 누적 다운로드는 로블록스가 4, 5억 정도 되고요. 제페토가 2억 명이나 이미 다운을 받으셨습니다. 거의 4, 50% 수준이죠. 그러면 그 다운받은 것 중에 실제로 앱을 열어서 매달 쓰시는 분들은 몇 명이냐? 그게 로블록스는 전체 다운의 절반인 2억 명이고요. 하지만 제페토는 전체 다운의 한 6%에 불과한 1200만 명 밖에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1200만 명은 뭐 2억 명이 누적 다운 받았으니까 한 1억 명을 향해서 수렴해 가면 로블록스랑 유사한 궤적을 그리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용자 수는 1200만 명으로 로블록스의 6%밖에 안 되고, 또 더 후행 지표인 매출액, 그들이 돈을 써야 나오는 매출액은 로블록스의 1%밖에 안 되고, 또 그렇게 매출이 나오더라도 적자일 거잖아요.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나오기까지는 현재는 로블록스의 0.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 앞에 있는 퍼센티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표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MAU 월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 5, 6%는 되니까 로블록스 시가총액의 한 5, 6%는 된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의 그 유동성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한 3, 4%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제가 제페토에 대해서 보는 이제 시각이고요. 제페토 매출 전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3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지금 로블록스는 올해 2조 2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크겠느냐? 근데 로블록스의 어떤 케이스를 보시고 제페토가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사실 그냥 단순한 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케이스들을 쭉 모아봐도 로블록스나 포트나잇보다도 지금 제페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디올, 랄프 로렌, 구찌, 미국 플랫폼에는 안 갔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이제 SK텔레콤의 이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 버추얼 미드업 점프라는 앱이 원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약 2년 이상 운영을 해온 노하우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는 이 브랜드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SK텔레콤의 메타버스 밸류 체인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즉 점프 AR, 점프 VR, AR과 VR 쪽에서 관련된 기반 기술이 있고요. 이건 2019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 표에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밑에 컨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점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별도의 AR, VR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조직으로. 이 부분도 2020년도 작년에 굉장히 발빠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페토가 사실 모든 메타버스 시장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랑 좀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브랜드는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머지않은 시점에 이제 iOS랑 또 오큘러스, 즉 아까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오큘러스 기기를 통해서도, VR 기기를 통해서도 조만간 지원을 할 예정이고 연내 80개국으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제페토만큼은 아니지만 아직은 로컬 위주로 트랙 레코드를 좀 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페토가 K-팝과 패션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브랜드는 밋업, 만나는 거죠. 회의, 뭐 모임, 행사, 컨벤션, 전시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국내 쪽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은 그 2개 정도가 단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유의미한 규모의 플랫폼은 그 2개가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관련 기업으로 이제 그 아랫단에서 AR이나 VR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뭐 위지익 스튜디오,
덱스터, 또 최근에 상장한 맥스트 이렇게 한 네 개나 뭐 네다섯 개 정도 기업을 이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그 자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로블록스나 또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될 만한 기업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성장성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들을 좀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급드린 4개 기업에서 왼쪽에 봐주시면은 매출 규모는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맥스트를 제외하고는 매출 규모는 뭐 어느 정도 뭐 크게 하자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맥스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적자 매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적자율도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성장성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성장성은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가 좋다. 그리고 매출 내에서 AR, VR 즉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 2개 기업이고요. 반대로 위직 스튜디오랑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영상 컨텐츠향 특수 효과 매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 쪽 매출들도 있고요. 즉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그 반대급부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큰 규모의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당히 다른 상반된 성격의 이 4개의 기업군들이 있다면 사실 뭘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가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이제 한국 주식도 하시고 미국 주식도 하시는 글로벌 주식을 크게 구분 없이 하시는 투자자라면 저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플랫폼 주식, 물론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 주식도 있고요.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글로벌 마켓시어 70%를 가져가는 기반 기술, 그러니까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피해서 만들기가 힘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기업의 밸류에이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가 특히 더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는 로블록스겠죠. B2C로 직접 플랫폼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유입되는 유저들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쉽게 이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의 주가 추이를 쭉 보시면 지금 60조 원 이상까지 갔었어요. 매출이 올해 2조 2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화로 60조 원 이상까지 갔었고 쭉 사실 이제 쭉 빠지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두 번째 대시에 기재해드린 바와 같이 한 PSR 18배 수준, 그러니까 주가로 본다면 한 70불 정도가 저점이고 100불 정도가 고점에서 당분간은 좀 트레이딩 영역을 거칠 것 같고요. 그럼 70불에 가까워질 때 사면은 아마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밸류에이션을 그 바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유니티랑 로블록스랑 기타 빅테크들 쭉 비교해 본 건데요. 왼쪽에 PSR 장표에서 보시면은 로블록스가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보다는 사실 더 낮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블록스 쪽이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지금 뭐 50조를 넘어설 만큼 매출 규모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로블록스 대비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좀 작죠. 사이즈가 작은데 또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더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거의 따라붙기까지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호라이즌이 유니티 엔진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티 엔진을 피해서 만들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이 다소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0불이 깨지면 한번 이제 볼만한 구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요 장표를 한 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메타버스 소위 메타버스라는 기업들의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SR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표에 보시면 2014년도에 10배,
그다음에 2018년까지도 8배밖에 안 됐었는데요. 8배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넷플릭스 그리고 우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OTT나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도 굉장한 고성장 분야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온도 차이가. 왜냐면 OTT는 이미 보급도 많이 됐죠.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도 우버나 디디추싱이나 이런 플레이어들 다 상장하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산업이에요. 그들과 동등한 수준의 밸류에이션밖에 못 받았었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가 매출액 배수 기준으로 20배 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0배를 기준점으로 뭐 조금 작은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워낙 이제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좀 많이 튀어오른 경우를 감안해도 한 20에서 25배 정도 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좀 언급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잠깐 이제 재무 실적상으로는 봤었던 그 4개 기업이고요. 이들의 최근 이제 YTD 연초 대비의 주가 퍼포먼스는 못 올라도 2배는 올랐고요. 많이 오른 기업은 뭐 3배, 4배, 뭐 맥스트도 공모가 대비 뭐 4배, 5배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오른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를 그 PSR 개념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측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맥스트는 이제 PER이 아닙니다. PSR이 지금 100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전례 없는 수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에는 매출이 대부분 이런 AR, VR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옆에 언급되어 있는 양옆에 언급되어 있는 세계 회사들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업계 또는 이제 증권가에서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수익성 지표 기억이 잘 안 나실 테지만 영업 손실률도 한 7% 손실이니까 그렇게까지 막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PSR 20배, 뭐 25배 또는 20배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트라이를 해볼 만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덱스터나 위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메타버스와의 접점을 좀 증명해줘야 될 게 많다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주식인 이제 로블록스를 차라리 꾸준히 모아가려는 전략 또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고 대응하는 그 정도 전략이 사실은 좀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용 연구원님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각 지금 기업마다의 특징들도 짚어주셨고요.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본범님이 메타버스 이거 올라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강연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은 마치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